안녕하세요. CKCC 디지털 교육 분야 역량 강화 강의를 맡은 강의자 한지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과제 제시형 수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대한 부분과 온라인 과제 제시형 수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첫 번째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용 텍스트 제재 선정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용 텍스트를 새로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교과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과 내용 재구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배워보고, 두 번째로 교육용 텍스트를 선정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때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용 텍스트 제재 선정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른 교육에서도, 다른 분야의 교육에서도 읽기 텍스트나 간략한 텍스트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습 활동 구한 부분인데요.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학습 활동을 만들고자 할 때 이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잘 만든 활동인지, 혹은 교재에 있는 활동들이 과연 잘된 활동들인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가르칠 때 유의해야 하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과 평가, 온라인 학습지 제작과 같은 실제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과제 제시형 학습을 진행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용 텍스트 제재 선정, 그 첫 번째인 교과 내용 재구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사에 의한 교과 내용 재구성, 교과 내용 재구성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교과 내용 재구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과 내용 재구성은 말 그대로 교과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가 스스로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계획이나 교과서를 재조직화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이런 재구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교재를 가지고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 지역, 학교 혹은 학습자 수준 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자면 1차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 수준 등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아래의 원형들을 보시면 이는 서로의 영향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좀 특수하게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2023년부터는 교육과정, 공통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교과서는 보통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이러한 성취 기준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들이 짜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사는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이나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 내용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간략하게라도 교과 내용 재구성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 단원 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제로 제공해 주어야지. 혹은 이 단원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설명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이러한 것들도 모두 교과 내용 재구성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사가 새로운 학습 자료, 그리고 학습 활동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교과 내용 재구성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이전에 교사가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습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흔히들 교사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들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교과 내용 재구성을 고려해 보자면 교사의 역할은 절대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주도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교과 내용 재구성의 개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 내용을 재조직하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교과 내용 재구성은 왜 필요한가? 지역에 따른 특성 반영, 계층의 다양성을 충족, 교사의 관점을 존중, 학습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 이러한 교육 여건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교육에 대한 교사의 가치나 신념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펼쳐 보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 내용 재구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재구성 시 고려하셔야 할 범주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 재구성을 하실 때 교육 과정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지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떤 성취 기준들이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과 지식에 좀 한정되어 있는 면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호 문화적인 능력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범주로 두 번째는 학습자입니다. 학습자의 수준, 그리고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서 교육 텍스트들을 혹은 교육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결정하곤 하지요.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 교육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을 하실 때 내적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적합성, 정확성, 참신성, 연계성입니다. 적합성과 관련하여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긍정적인 관점들을 조금 많이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성입니다. 예시나 어휘나 사파 등을 이용하실 때 정확한 예시, 정확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셔야 하며 맥락적인 쓰임도 꼭 고려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파를 이용하실 때는 이 사파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부적합한 것은 없는지,
저작권에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참신성은요, 문화적인 문제들을 조금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창의적 사고를 키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계성은 학습자의 흥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진행해야 할 그 평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면 나중에 훨씬 여러분들이 평가에서 편안함을 가지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재구성의 양상입니다. 보통 재구성을 하실 때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를 변경하시거나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시거나 생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타 교과와의 통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식으로 재구성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과 내용 재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과 내용이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사가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학생이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과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전달해야 할 것, 그리고 전달 후에는 함께 그 해석과 이해를 공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교수 지식인데요. PCK라고들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수에 대한 고유한 지식 기반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교수 지식을 잠깐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교과 내용 재구성이 결국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수에 대한 고유한 지식 기반에 의하기 때문인데요. PCK의 영향을 받아 PCK를 근거로 이제 우리는 교과 내용 재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PCK란 교과 내용을 특정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환하여 가르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PCK에 해당하는 지식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과 내용 지식, 하나는 교수학적 지식, 또 다른 하나는 상황적 지식입니다. 교과 내용 지식은 교수 목표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보통의 교과서들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가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교과 내용 지식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예를 들어 문법, 어휘, 문화적 배경 등등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과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 지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화되고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학적 지식입니다. 수업을 실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수학적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떤 교육 모형을 가지고 자신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교수학적 지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이해 지식입니다. 학습자에 대한 어떤 공통된 혹은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 평가 지식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은 교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적 지식입니다. 상황적 지식은 보다 개별적인 학습자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수 환경, 자신이 지금 접하고 있는, 자신이 들어가 있는 그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교과 내용 지식, 교수학적 지식, 이런 상황적 지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이러한 PCK를 기반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개개인은 가르치는 내용과 학습자, 교수 환경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변환하여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PCK를 개발해 나간다. 여러분들은 교과 내용 지식을 공부하고 교수학적 지식을 공부하고 상황적 지식을 공부해 나가실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PCK를 개발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계획하실 때 하시는 모든 그런 교과 내용 재구성들이 여러분들의 PCK를 개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의 제재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보통은 읽기 교육에서 이런 제재 선정이 중요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수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교육 텍스트를 하나 보여주고 싶다거나 교육 텍스트를 통해서 문법, 어휘 등등의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제재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은 학습자 수준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습자가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은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흥미와 태도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여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하기 적절한 자료입니다.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 텍스트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이를 일방향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럴 때 이 텍스트가 과연 어떤 활동을 하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어 문화적으로 적절한 실제적인 읽기 자료입니다. 이러한 실제성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언어 문화적으로 이게 정말로 현장성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실제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휘, 특정 텍스트 구조나 문법을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휘,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텍스트 구조나 문법을 명확하게 잘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readability라고 하는 텍스트 복잡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복잡도라는 것은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즉 텍스트의 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텍스트의 어려운 정도, 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어 교육에서 제재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살펴본 그 요인들을 한번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 수준입니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알맞은 난도의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교사가 선정한 텍스트가 적절한 난도를 가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어휘 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어휘 목록을 참고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텍스트가 과연 학습자 언어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읽기 자료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선생님께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성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초급 수준 혹은 유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동시를 가르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학습자의 이전 차시 수업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으며 다른 과목 수업 등을 배경 지식 차원에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학습자가 다른 과목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면 텍스트의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의 난도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전차시 수업들이나 다른 과목 수업들까지도 배경 지식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복잡도입니다. 텍스트 복잡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복잡도라는 것은 이독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읽기 쉬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텍스트 복잡도를 구할 때 보통 얼마나 어려운 어휘를 썼는가,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문장에 사용된 문법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 텍스트 복잡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복잡도는 실제 산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점수인데요. 이 점수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쉬운가를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텍스트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텍스트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텍스트 수정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수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텍스트를 단순화하는 것과 텍스트를 상세화하는 것인데요. 텍스트 단순화와 텍스트 상세화는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텍스트를 더 간단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텍스트를 더 상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텍스트의 수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 학자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재구성된 텍스트가 더 유익하다. 또 한 학자는 수정한 자료는 실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교사가 계획해서 다시 쓰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학자는 교육적 목적으로 새롭게 쓴 자료가 아니라 정말 신문에서 가져온, 정말 어디에서 가져온 실제 자료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다음으로 실제성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수정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육 자료의 실제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실생활에 원본의 형태를 띈 실제적인 자료여야 한다. 이때 원본의 형태를 띈다는 것은 어떤 신문 기사라면 신문 기사의 그런 표현식, 그 겉에 보이는 모양들, 그 글씨체나 아니면 그 신문의 질감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을 텍스트로 넣는다고 한다면 실제 편지지의 모양을 구현해서 그 안에 필기체로 글자체까지 고민하여 이렇게 실제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휘, 문법, 텍스트가 가진 구조 등 목적에 맞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상호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문화적인 숙달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학습자의 흥미와 태도입니다. 학습자의 흥미나 태도와 같은 이런 내재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언어 지식은 교재에 있죠. 교재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은 우리가 보통 부록으로 많이 다루어지거나 혹은 교사의 재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이어지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습자의 흥미와 태도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초급 대상으로 서양과 아시아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주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서양권과 아시아권의 학습자들을 나누어서 이런 선호하는 문화 주제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시아권의 학습자들은 다음의 주제들을 좋아했는데요.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한국 음식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명소, 세 번째로는 소셜라이징, 친목과 교류, 네 번째로는 한류였습니다. 학습자들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음식명을 제시하고 이를 주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의 요리법,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명, 장보기, 그리고 상황별 음식,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이러한 것들을 콘텐츠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한국의 명소와 관련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명소를 실제로 가본 느낌을 받거나 혹은 구글 맵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상 투어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목과 교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한국 대학생의 친목 문화. 왜 한국 대학생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기도 했어요. 술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했고요. 또 대학 생활,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학 생활, 그리고 회사 문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드라마 대사나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이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이 학습자들은 한국 음식, 한국의 명소, 친목 교류,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혹시 다른 나라 언어권의 학습자들은 또 다른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업 전에 한번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콘텐츠를 작성하시고 콘텐츠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활동을 고려한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읽기 활동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작권과 윤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유튜브 혹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고 그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번외로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주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양권 학습자 중에서 한류 관련 콘텐츠를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이 한류 관련 콘텐츠를 다루기보다는 과제를 통해서 제공한다거나 혹은 다른 옵션을 두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에 대해서 혹은 역사에 대해서 선호도는 하위권이었지만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이나 역사는 어렵다 하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훨씬 더 흥미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으로 문학과 역사를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아권과 비아시아권, 서양권의 학습자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선호하는 문화 주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통된 부분을 뽑아내서 수업 콘텐츠의 개발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동기에 따른 문화 주제 선호도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또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학습 동기에 따라 선호하는 문화 주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학습 동기나 문화 주제 선호도를 미리 조사해서 학습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재 적절성 평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고르신 그 텍스트가 적절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자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자료가 학습자들에게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가? 학습자들이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소개하고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가? 관련된 것을 스스로 더 읽고 싶게 만드는가? 이 중 어떤 텍스트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은 학습자들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자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사용된 글이 자연스러운가, 비약되어 있거나 왜곡시킨 부분은 없는가, 텍스트 수정을 하면서 혹시 왜곡시킨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이 편집글이라면 혹은 기사글이라면 가져야 할 그러한 사용법과 동떨어지진 않았는가, 충분히 문어적이고 충분히 구어적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어휘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이 수준에서 배울 만한 어휘인가?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이 지나치게 명료해서 학습자들이 추론할 여지가 없고 읽기 기술이나 전략을 연습할 기회가 없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읽기 기술이나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어휘를 추론하고 이 문법적 사용 쓰임새를 추론하는 것은 그 문법과 어휘에 대한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명료해서 추론할 여지가 없는 것보다는 문맥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교실 수업에 유용한가? 좋은 질문이나 과제를 만들기에 적합한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제재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여기에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꼭 필요한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 제재 적절성 평가 기준표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습활동 구한 부분,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학습활동을 만들어야 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배경 지식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입니다. CEFR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유럽권에서 모국어 혹은 제2 외국어에 대한 평가의 명확성을 위해서 만든 교육과정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제2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 CEFR과 함께 여기에 기반해서 해외 국가의 외국어 교육 동향을 조사한 바를 기반으로 2021년 2월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과서는 이 2021년 2월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알아보신다면요.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에서는 학습자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능동적인, 사회적인 행위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위자라는 것에서 아실 수 있듯이 행위지향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표현과 이해로 보았습니다. 학습자가 언어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 하지만 유럽 공통참조 기준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기준, 수행을 산출과 수용으로 봅니다. 이 단어들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학습자의 언어 수행이
행위지향적이고 이는 곧 상호작용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내가 이해하고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것, 아니면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내가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언어 학습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은 한국어 교육에서 활동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배경 지식으로 참고할 만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정리해 드리자면,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과 해외 국가의 외국어 교육 동향을 참고하여 2021년 2월에 해외 초중등학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는 해외 초중등학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라고는 하나, 지금 한국어 교육과정이 공통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꽤나 이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하면은 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럽 공통참조 기준이라는 것에서는 학습자를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의 언어 사용 맥락을 굉장히 강조할 것이고,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한 이후에는 사회적인 실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적인 행위자로 키워내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이런 사회성, 실천성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활동을 통한 언어학습, 의사소통 개념의 핵심, 가장 심도 있는 언어활동, 핵심 역량으로서 매개.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반드시 키워야 하는 능력을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CEFR, 이 유럽 공통참조 기준에서는 4개를 하나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수용과 산출의 측면이 일단 1차적으로 있습니다. 수용과 산출은 자기 자신의 언어 이해와 표현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서 더 나아가 CEFR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실천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상호작용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서로를 위해서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대화의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력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자면 수용과 산출, 한국어 교육에서 그동안은 약간 수용과 산출, 내가 어떤 지식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만의 글을 써보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혼자 입으로 내뱉어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더 나아가 매개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소통 개념의 핵심은 매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서 설명을 살펴보시자면 매개는 단순히 언어 간의 트랜슬레이션의 차원을 벗어나서 언어의 모든 베리에이션이나 레지스터가 다른 공간 사이를 이해하고 중개하는 적극적인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FR에서 매개가 원래는 약간 트랜슬레이션의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나 아니면 서로 다른 배경 지식,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상호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이 있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사이들을 이해하고 중개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매개에 대한 활동과 매개에 대한 전략을 CEFR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매개 활동에서는 첫 번째로 텍스트 매개하기가 있습니다. 구어나 문어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어 교재에서도 자주 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그래프나 도표, 차트 등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매개하기의 차원이고요. 문어 텍스트를 구어로 옮기는 것, 문어 텍스트를 또 다른 문어로 옮기는 것, 이런 것도 텍스트 매개하기에 해당합니다. 또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표현하기. 예를 들어 문학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시 텍스트나 소설 텍스트 혹은 어떤 에세이와 같은 뭔가 개인의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해서 내 반응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텍스트 매개하기에 들어갑니다. 창의적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하기도 가능하겠고요. 또 어떤 녹음된 음성이나 아니면 영상 언어를 듣고 메모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어떤 발표를 듣고 회의를 듣고 요점을 메모하는 것. 그것도 텍스트 매개하기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어나 문어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혹은 특정 정보를 중계하는 것, 또 텍스트 매개하기 차원에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여러분께서 CEFR이라는 교육과정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게 된다면요. 그 안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수용, 산출, 상호작용, 매개에 해당하는 이러한 학습 활동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계획하실 때, 나는 이번에 좀 수용에 초점을 둔 활동을 계획하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학습자들한테 매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혹은 매개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걸 제외하고 생각해 볼게요. 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어떤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이런 교육과정에 있는 활동들을 참고하여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매개하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내에서 협력하기. 아무래도 우리 CEFR,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 상호작용과 사회적인 상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집단 내에서 협력하기, 집단 활동 주도하기 같은 것들이 좀 강조가 될 수 있는데요. 동료와 협력적인 상호작용 조성하기, 의미 구성을 위해 협력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집단 활동 주도하기에서는 상호작용을 조율하고 개념적인 대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매개하기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다중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비공식적 상황에서 중개자로서 행동하기, 그리고 민감한 상황 및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의사소통 조정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의 그동안의 그 다이얼로그들, 대화들을 보면요. 모두가 너무 매끄럽게 넘어가는 대화문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꼭 모든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수월하고 매끈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중개자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2인 이상의 그러한 집단 활동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주면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개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매개 활동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개념 설명 전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단순화 전략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 설명 전략에서는 사전 지식과 연계하기, 적합한 언어 선택하기, 복잡한 정보 쪼개어 보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텍스트 단순화 전략으로는 조밀한 텍스트 단순화하기, 텍스트 줄거리 잡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번 딱 들으시고서는 도대체 매개가 뭘까? 그래서 매개 활동은 뭐고 매개 전략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CEFR 문서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매개라는 것이 뭘지,
일단 처음부터 보자면 수용 산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매개라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수용과 산출에서 축적된 활동, 상호작용에서 축적된 활동을 통해 전체적으로 매개로 나아가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내가 한국어 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중에 이 공통언어 참조 기준을 기반으로 한 이 교육과정을 또 기반으로 한 교과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를 보시고 어떤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산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이해하시고 산출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CEFR에 있는 학습자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CEFR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A1, A2, B1, B2, C1, C2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나라 학습자들이 너 한국어 수준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지금은 보통 토픽 몇 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외국인 학습자는 토픽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CEFR을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너 지금 프랑스어 수준이 어떻게 돼? 하는 질문을 뭐 예를 들어 스페인권 학습자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나 B1 수준이야 이러면 B1 수준이구나 라고 서로 다른 언어권에 있는 학습자들도 이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가 어떤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서로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6단계로 레벨을 나누지 않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 점이 어떻게 수업에서 발현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CEFR에서는 6개의 단계로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매개 영역의 사용 장면, 핵심 역량, 제시 가능한 교육 자료 등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A1에서부터 B1까지는 약간 음성 언어 위주, 그리고 비구조적 대화, 그리고 문자의 비중이 살짝 낮고 주로 가벼운 일상생활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B2에서 C2까지의 약간 중고급 수준의 그런 레벨에서는 음성 언어의 경우는 뭐 세미나나 회의, 토론, 토의 등의 형식이 있는 상황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자 언어 위주인데 약간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것을 좀 다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1 초급의 경우에는요, 핵심 역량을 한번 보실까요? 쉬운 말로 바꾸기, 제스처나 그림으로 표현하기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A to B2 이 사이에서는 대체어를 찾고 약간 언어 간 장르 간 변환을 하고 약간 부가 정보를 줄이는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급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번역이나 통역 이 과정에서 그 문화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 미세한 뉘앙스를 구분하는 연습 그리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게 됩니다. 어떠한 교육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지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나 교과 내용은 절대적인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B1의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B1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고, 일단 첫 번째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심이나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 B1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이에 응답하며 사람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 좀 대안적인 접근법,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한국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호 문화적인 그런 능력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표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적 관심 주제에 대해 복잡하지 않은 언어로 표현된 긴 텍스트에서 만들어진 주요 요점을 전달할 수 있다. 긴 텍스트에 특정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고 복잡하지 않은 긴 텍스트이기 때문에 주요 요점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 B1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다음으로는 일부 질문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견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어휘적 한계로 인해 종종 표현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친숙하거나 개인적이거나 현재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잘 구성된 정보 텍스트로 주어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요. 교재가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약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거나 좀 관심 있는 주제를 이제 주고 그에 대해서 정보 텍스트로 주어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교재에서는 구현해 내겠죠. 그래서 이 B1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능력 기술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진술이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행위적이죠. 전달하고 협력하는 이 행위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B1을 살펴보았고 B2도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탐구하도록 격려하며 표현 방식을 민감하게 매개함으로써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미묘한 쟁점 논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투의 경우에는 조금 사물을 다르게 보고 새로운 관점을 얻어서 새로운 시간으로 환경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텍스트나 이러한 그 주제를, 목표를 위해서 한국어의 문법이나 어휘들을 활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EFR에서는 실생활 과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 한국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더 공부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습자들 중에서도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은 거의 B1, B2 수준 이상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그럴 때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될 실생활 과제들, 한국에 유학을 왔을 때 대학에서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토익 토론을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국어적인 텍스트 구조 혹은 발화할 때의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은 B1, B2 수준에서 많이 다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번에는 실제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교과 내용 재구성, 그리고 뭐 CEFR의 핵심 역량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영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재인데요. 제가 레슨 13의 결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 컨버세이션이 제공되고요. 웨딩드레스가 참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옆에 있는 그래머를, 문법을 핵심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하는 집들이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래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교재는 주제와 문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결혼식과 집들이라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또 소개해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중 가져온 부분은 이 나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나레이션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결혼 문화라고 해서 옛날에는 많은 경우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바로 결혼했었다. 부모가 원하는 집안과 학벌,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의견보다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연애 결혼이 많아졌다. 연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서 서로를 잘 알게 되면 결혼한다. 하지만 요즘에도 여전히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중매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적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어 설명을 밑에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comprehension question을 보면요.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주는 게 여기에서는 하나의 활동이겠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new expressions 해가지고 2번 볼까요?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반면에 중매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반면에라는 그러한 접속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재나 활동 지문, 예시 등은 적절한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제재로 수업을 하기 전에 꼭 이 활동이나 이 예시나 지문이 적절한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수정 보완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 제재나 아니면 이 예시들을 보고 우리는 아까 전에 그 평가 기준표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표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한국의 결혼 문화를 소개하는 이 글을 읽고 학습자들은 어떠한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화적인 차원,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이자 문화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섬세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항상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재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한국에 대해서 혹시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면 활동을 통해서 이를 비평하는 활동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글과 비교해서 이러한 관점도 있고 또 다른 관점도 있음을 이런 다른 뉘앙스 차이나 관점의 차이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추후에 어떤 이 학습자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어떠한 선입견 혹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어떤 매개자가 되어서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제재 적절성 평가의 이 틀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어떤 선입견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을 여기에 추가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수정 보완을 한 후에 우리가 B1 혹은 B2 수준의 능력 기술문까지도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죠. 능력 기술문은 방금 보셨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능력기술문까지 반드시 뭐 작성해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번까지만 해보셔도 엄청 도움이 되고 충분한 일이지만 만약에 B1이나 B2 수준의 능력기술문까지 작성한다면 이 해당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목표와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능력기술문을 써보았는데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기서는 문어 텍스트겠죠. 구어 또는 문어 텍스트에서 예상 청자, 독자를 인지하고 텍스트 생산자의 목적, 태도, 견해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이 텍스트를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이 텍스트를 읽고 이 텍스트가 어떤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지, 한국의 결혼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를 상정하고 있다고 학습자들은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이 텍스트 생산자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지, 그때 핵심적인 건 무엇인지, 이 견해는 어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습득하고 스펀지처럼 쫙쫙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읽어 나가면서 언어적인 지식도 학습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문화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이 텍스트에서의 이 수업에서의 목표가 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한 핵심 정보를 청자나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하여 재구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학습 활동을 한 번 더 볼까요? 이 교재는 이화 한국어에 있는 교재입니다. 이 이화 한국어를 또 실어놓은 까닭은 이 위의 교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단원의 활동이 앞에서 나왔던 수용, 산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약간 언어 행위를 유발하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교실 현장에서 사용하기 적절한지를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재의 단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의 글 읽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설문지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까? 설문지를 보고 여러분이 더 추가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결혼 후 자녀 계획 및 육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혼주의자라고 하고 결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뭐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결혼을 하고 싶냐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이야기해 봐라.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이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캐치해 볼까? 하는 그런 활동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결혼과 가족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의 글을 보고 이 보고서의 양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의 약간 결혼이나 가족 계획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성균 한국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결혼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이 성균 한국어를 보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보고서 형식을 알려주는데 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딱 빈칸을 뚫어놓고 이 부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채우지 않은 부분은 하나의 양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서 고정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활동은 이 아까 전에 이화 한국어에서 나온 것과 달리 해석이 포함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 이 이화 한국어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서 해석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에서는 형식에 집중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 이화 한국어에서도 이 조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도 가르치고 이 형식적인 것을 주고 동시에 해석까지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적절한가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업 시간 내에 모두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계획하실 때 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건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혹시 과제로 미리 혹은 나중에 주어야 하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화 한국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계속해서 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과 평가 부분입니다.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은 다른 말로 하면 과제 제시형 학습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습 활동을 만들어서 미리 제시해 주는 형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라인 학습지 제작의 그 사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실시간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과 평가. 일단 첫 번째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유의사항을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학습 관리입니다. 출결을 포함하는 학습 관리인데요. 학습자의 학습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할 때는 이 출결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신다면 이때는 출결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시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클래스킥처럼 그 학습자가 접속해 있었는지 혹은 얼만큼 과제를 풀었는지를 볼 수 있다면, 학습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구글 닥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을 활용하셔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글 닥스는. 그래서 구글 닥스에 출결표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학습자들이 학습을 한 시간과 학습을 시작한 시간, 뭐 끝낸 시간, 질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두시고 구글 닥스를 반과 함께 공유하여서 반 학습자들이 모두 함께 그 출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룹 채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그룹 채팅을 통해서 출결 관리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그 그룹 채팅을 확인한 후에 다른 곳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예 양식을 구글 닥스에 만들어 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필요시 학습활동 제한 시간 혹은 마감 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께서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고 계신다면 어떤 과제를 주거나 영상을 제공하고 그걸 보라고 했을 때 학습활동 제한 시간을 두는 것, 마감 기한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너무 그 과제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정확하게 주고 그것도 하나의 평가로 반영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자의 학습 수행 정도에 따라 교사의 지원 여부 확인 가능. 이렇게 학습자들의 출결뿐만이 아니라 이 학습 과정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거나 구글 닥스, 엑셀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학습자들의 중간중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받으실 수 있다면 교사가 어떤 점을 지원해줘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 관리가 된다면 수행 정도에 따른 교사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인지적, 정서적 반응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점은 이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습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을 위한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플랫폼보다도 이건 구글 닥스에 더 해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구글 닥스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막 작성을 하면 거기에 공통의 이모티콘을 한번 합의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어떤 학습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정서적인 반응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셔서 학습 상황에 대한 중간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설문조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학습 상황에 대한 중간 조사 평가를 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인데요. 유의사항 세 번째는 바로 소속감 부여입니다. 아무래도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혼자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소속감이 부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에 대한 공유가 된다면,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알게 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이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학습과 같은 그룹별 활동을 토대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가 개별로 공부하는 점도 있지만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그룹별 활동은 경쟁,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구두로 혹은 문어로 작성하여 그 점을 상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활동의 의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유의사항 네 번째는 피드백 부분입니다. 교수자가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항시 대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의 도움 가능 시간을 안내하고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양식을 제공해서 질문을 정형화한다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하시게끔, 답변하시기 편하시게끔 학습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쪽지 양식을 정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구글 닥스를 활용하신다면 뭐 실시간으로 선생님께서 그 도움 가능 시간을 안내해 놓으셨으니까 구글 닥스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해당 도움 가능 시간에 학습자들이 어디에 접속을 하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시간에 상담 신청을 해놓으면 선생님들께서 접속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닥스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다른 학습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그 답변을 또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공유가 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를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주는 것으로 안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구글 닥스에 학습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다른 동료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동시에 다른 학습자들의 그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맞는 답을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모든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된 그 포맷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습자와 내용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학습 몰입과 성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자가 이런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시 확인이 가능한 공지 게시판을 공유하는 것이 또 좋은데요. 이런 공지 게시판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멘트들을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상 축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습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강의 시작 전에 어떤 학습자들에게 이 학기 동안 줄 과제들, 그리고 기한들, 이걸 모아서 어떤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청사진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습지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습지나 과제를 제시할 때 관련 참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문법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너무 간추려서 정보 양이 너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선생님께서 살펴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싶으시면 참고 사이트를 제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예시나 문제 유형은 좀 풍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는 상황적인 것들, 문맥적인 것들을 항상 고려하셔서 적절한 예시인지 적절성을 꼭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레벨에 우리가 모두 학습자들을 한 반에 있지만 학습자 수준은 조금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학습지를 만들 때 기초, 기본, 심화, 학습 활동임을 명시하여 자신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알고 더불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점들을 안내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심화 학습은 선생님과 나중에 함께 푼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조금 학습 활동의 단계를 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나 과제를 만드실 때 세 번째로 예상 질문을 좀 포함해서 만들어 두시면 학습자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레딧이라는 사이트를 좀 종종 이용하는데요. 이 관련된 어휘나 아니면 문법 주제 혹은 문법이나 주제에 관련해서 학습자들이 어떤 질문들을 할까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레딧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을 좀 포함해서 학습 활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작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답안 공유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다면 그 모든 걸 다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학습자들끼리 답을 체크하고 공통의 답안을 제출해서 그 답안을 보고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도 괜찮고 그 소그룹별로 한꺼번에 줌 같은 곳에서 모여서 답안 체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지만 제가 만든 학습지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온라인 비실시간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에게 제공했던 과제들입니다. 간단하게는 단어. 그러니까 저는 주로 수용과 산출에 약간 비중을 둔 이런 그러니까 학습지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뭐 단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그림을 토대로 색깔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한국의 문화적인 소재들을 좀 활용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색깔에 대한 이런 단어 공부를 할 때 선긋기 연습을 좀 해보고 아니면 제주도에 대한 약간 이러한 조금 추가적으로 재미를 위한 뭐 해녀, 혼자 없어의 이런 단어들을 조금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급 온라인 학습지를 제작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전부 다 수용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과 그 다음에 그림이 들어간 활동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풀어보는 학습지들, 그리고 혹은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나중에 학습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369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습지 활동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중고급 단계 정도 되면은,
그 노래 가사나 드라마를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학습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 리스트를 받고 가장 많은 투표가 된 이 노래들을 선정해서 이 노래와 함께 나오는 단어들, 문법들을 함께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대사로 배우는 한국어라고 해서 이 드라마를 듣고 1차적으로는 딕테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번역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과제들을 함께 풀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법 비중이 높은 문법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학습자들이 꼭 질문을 한 번씩 하는 이런 문법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배운 문법을 토대로 글을 써보는 것. 이건 좀 산출에 해당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오늘 배운 문법이 어느 정도 나에게 수준이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학습지의 단어들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문장 구조가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면 제가 이걸 보고 다음 학습지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칸, 선생님께서 뭐 문법, 어휘, 문장, 그다음에 뭐 스펠링 같은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우리에게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는 란도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이런 좀 흥미로운 것들, 학습자 흥미를 올리기 위한 것들을 조금 넣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학습지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지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CFR을 통해서 보자면 수용이나 산출에 조금 매개가 좀 초점이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어휘나 문법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수용과 산출에 좀 초점이 되어 있고 이런 상호작용이나 매개로 나아가는 학습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그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 학습지 제작을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칸바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학습지를 만들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칸바를 사용합니다. 특히 뭐 간단한 학습지를 만들 때는 칸바를 많이 사용하고 오늘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도 파워포인트보다는 칸바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께 칸바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칸바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템플릿들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정리할 수 있는 혹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화이트보드, 우리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에 대한 템플릿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템플릿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템플릿들을 보다 보면 학습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걸 활용해서 이런 문법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어휘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템플릿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학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태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화이트보드 템플릿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러한 템플릿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학습자들이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공부를 한 것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 결과물을 배포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사이트에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학습 결과물을 온라인에 축적해 둘 수도 있겠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다가 혹은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플랫폼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그 플랫폼들에다가 더 좋은 자료들을 업로드해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한번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프레젠테이션의 템플릿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 템플릿들을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들을 보다 보면 학습 활동에 인사이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떠한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다양한 프레젠테이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 페이지를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일단 글을 쓰시고 싶으면 텍스트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헤딩을 누르시면 헤딩에 마땅한 사이즈들이 나오고요. 조금 다양한 글씨체를 쓰고 싶다 하면 여기 제공되는 이런 다양한 글씨체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요걸 한번 지우고 이거를 통해서 한번 써볼까요? Korean class 라고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서 어, 자리 배치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냥 일반적인 글씨를 쓰고 싶으시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강의자, 한지수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글씨체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글씨체를 자유롭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강의자 한지수가 안 바뀌는 거는 한국어여서 그렇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코리안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뭐 한글이라고 칠 수도 있겠고요. 그럼 한글에 해당하는 이렇게 글씨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어에 해당하는 글씨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엘리먼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 형식, 뭐 그래픽 형식, 그림 형식, 여기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로 사실 사용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칸바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도 이렇게 프로라고 써져 있는 거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을,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비디오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차트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어떤 사진을 넣을 때는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서클 하면은 이렇게 프로라고 써져 있지 않은 것들은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모티콘 같은 느낌의 이런 엘리먼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 또 화살표도 자주 사용해요. 화살표를 또 누르시면 다양한 화살표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화면에 역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집중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너무 화려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배워야 할 언어 지식에 초점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조점을 사용해 주시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파워포인트처럼 넣으실 수 있고요. QR코드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QR코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more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칸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 QR코드라는 것인데요. 이 QR코드를 누르면 바로 QR코드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죠. 원하시는 홈페이지에 URL을 넣고 제너레이트 하시면 바로 QR코드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학습자들에게 어디에 접속하라고 하고 싶을 때, 선생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QR코드를 공유하셔서 이걸로 바로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학습지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학습지의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학습지 카테고리를 보시면 물론 한국어로 된 것은 제가 아직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A4 템플릿으로 된 다른 그 언어권의 영어권이겠죠, 주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초급 수준에서는 혹은 글쓰기 뭐 이런 것들에서는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종종 있다.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아, 나도 초급 수업에서, 중급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들을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이 칸바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칸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우리 여기로 돌아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과제제 시형 수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위한 강의였다면 이번 시간은 온라인에서의 비실시간 수업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비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이나 과제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용 텍스트나 제재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를 한 이유는 교과 내용 재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교과 내용 재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 내용 재구성을 해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교재를 살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가르칠지,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룰 부분과 다루지 않을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 수정해야 하는 활동이나 예시 같은 것들은 없을지 살펴보신 그 모든 과정이 교육 내용 재구성, 교과 내용 재구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제재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습자 수준, 학습자 흥미나 태도, 활동하기 적절한 자료, 언어 문화적으로 적절한 실제적인 읽기 자료, 그리고 어휘나 특정 텍스트 구조 혹은 문법을 잘 다루고 있는 제재, 그리고 이독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제재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제재를 선정해야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에서 제재 선정을 하실 때 학습자의 흥미를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문화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아니면 그냥 학습 주제로서 다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떤 과제를 만들거나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재 적절성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 틀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한국어 교재의 제재를 직접 읽어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 이 평가 틀이 완벽한 것이 아니구나. 뭔가 추가되어야 할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점들을 아시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재를 접해 보시면서 그리고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뭐 단순화하거나 상세화해 보시면서 그 제재가 계속해서 적절한지를 스스로 계속 판단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학습 활동을 짜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뭘 목표로 해서
짜야 하는지를 잘 생각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한국어 교육에서 단순히 어휘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상호 문화적인 관점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학습 활동을 짜고 수업을 진행해야 나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교육과정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갑게도 2021년 2월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이 한국어 교육과정은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이라는 유럽 언어권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서는 학습자를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서는 학습자를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 지향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수용과 산출에 머무르는 자기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혼자서 하는 이런 것들에 멈추기보다는 앞으로는 상호작용에 기반이 된 약간 사회적인 실천성을 가진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지향하는 것이 좀 옳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매개라는 핵심 역량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매개는 단순한 번역의 수준에 학습자가 번역을 잘하면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번역을 너무 잘해. 그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역을 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관점들, 서로 다른 것들을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중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바와 같이 어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 그리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 한국어 교육이 제2언어 교육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만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만났을 때 늘 항상 매끄럽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개의 능력을 토대로 한국어를 배웠으면 한국어를 통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외국 사람과 외국 사람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울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개 활동, 매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하시거나 교재에 어떤 활동이 있을 때 그 활동이 수용, 산출, 상호작용, 매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능력 기술문, can do 기술문이라고 하죠. 뭐뭐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 기술문들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습자를 원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개 영역에서 어떤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적 자료를 상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번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재에 있는 제재와 활동을 분석해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룹을 지으실 수 있다면 그룹을 지어서 교재를 선택해서 그 교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제재 평가 틀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정을 하시겠다면 수정에 도전해 보세요. 수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시면 어떤 점들을 텍스트에서 고려해야 할지 더 잘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다른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교재로의 보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 교재, 그리고 한국어권에서 쓰는 이화 한국어라는 교재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성균 한국어의 이 형식적인 측면을 이화 한국어에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서로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의견까지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할 때의 피드백이나 평가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학습 관리의 부분, 약간 구글 닥스나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사의 지원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실시간에서도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에서는 서로의 소속감을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룹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좀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또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는 항상 교사가 대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 시간과 양식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좀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몰입과 성찰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사가 구두로 혹은 문어로 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와 과제를 만드실 때 제가 소개해드린 칸바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칸바에서 학습지를 만드실 때 다음의 것들을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또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기초, 기본, 심화 이런 활동명을 좀 명시해 주시고, 예상 질문을 좀 포함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그룹 학습자들 간 답 체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답안 공유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것도 학습자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간과 비실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 그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저에게 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는 PPT 제일 마지막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